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대담입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으로 국가의전 서열 2위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신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정세균 전 의장 모시고 경험과 지혜 나누는 시간 특별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로 옮기신 지가 벌써 6년이 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는 건 참 오랜만인데 먼저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러죠.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진장 임시를 떠나서 종로구로 선거구를 옮긴 지 만으로 6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종로구로 갈 때 도민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11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몸은 서울로 가지만 전라북도 12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의장을 수행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제가 2년간의 국회의장직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라북도의 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도민 여러분들을 섬기는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네, 전북에서 3선 의원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4선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서울 종로에서도 재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을 자주 찾고 계세요? 고향에 오시면 뭐 특별한 감회나 소회가 있으십니까? 우선 뭐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를 키워주신 곳이 이곳 고향 전라북도이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전라북도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주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찾아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감이랄까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죠. 그 사이에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직에 오르셨고 최근에 그 임기 2년을 마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소회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그 일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장에 재임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우선은 좀 홀가분하다고 할까? 좀 그 호를 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남북 문제도 아직 해결에 물꼬만 트였을 뿐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요즘 보면 이제 민생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의 책무는 무사히 잘 마쳤지만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하고자 했던 일을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의욕을 다시 북돋워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임기 2년 돌아보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역사적인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금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어서 현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를 이끈다는 것, 엄청난 용기도 필요했을 것이고 결단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조정력도 필요했을 것인데 예. 어떻습니까? 좀 그런 뒷이야기 좀. 예, 저는 그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장이 되었을 때 이제 국민들께서 의회 권력을 교체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새누리당 우위의 의회가 19대 국회였는데 20대 국회는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고 제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 의회 권력을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책무가
정말 무겁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회 권력을 교체한 뜻을 제가 잘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초장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죠.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 청소하는 근로자들을 이제 용역직에서 국회직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공공부문이긴 합니다만은 그쪽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왔는데 이걸 그 잘 질서정연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만약에 이게 혼란이 오고 말이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거든요. 북한 핵 문제라든지 여러 경제적인.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부작용이 없이 국민 분열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다행히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 처리가 가능했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도 원만하게 잘 만들어지고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를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근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은 그 국회 의석도 수로 기준으로 해보더라도 5당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뭐 다수당은 항상 있었지만 다당제는 있었지만 이런 사상 초유의 경험이라는 어떤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 못할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좀 밝혀주실 만한 그 당시 밝히기 어려웠던 그 고민이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짧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쉽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가 합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하려면 그러면은 뭐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협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거에 없던 그 원내 대표들 주례 정례 회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10시 반에는 원내 대표들이 저와 함께 현안을 의논하고 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당제 하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협치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그래도 비교적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하나의 좋은 그 툴이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실은 의장님 전에 도내 출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직에 오른 분이 김원기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대통령 권력이 임명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그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장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우리 김원기 의장님은 이제 국회나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던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필요로 하는 이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김원기 의장님은 역할을 잘 해주셨고 또 저는
제 시대에 필요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 해서 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의장을 배출했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도민들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아도 될 그런 의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자마자 지방선거 유세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예.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처리할 그 뒷일도 많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내려갈 만한? 예, 이제 그게 제가 그 쉴 복은 없는 거죠. 일복만 있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원래 정치를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의 현장에는 저를 돕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출전을 했으니까 제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금방 의장 그만뒀으니까 나는 좀 구경만 하겠다 하는 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현장을 뛰었죠. 뭐 전라북도도 물론 제가 두 번씩이나 다녀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제가 이 응원해서 된 건 아닌데 이번에 많은 동지들이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 그들이 정말 좀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고 또 사실은 그 중앙정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신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단체장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군 의원이 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고 또 함께 서로 진지하게 정치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 당인 민주당이 일단 압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뭐 일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결과도 나왔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 쪽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다 보니까 그 강구했던 지역주의도 깨졌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거든요. 의장님께서는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민주당 압승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쪽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특히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특정 정당의 승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 국력을 소진하게 한 지역주의가 현저하게 완화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이번 선거의 그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보면은 이제 원래는 보통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두 번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두 번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뭐 정말 힘들게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제1야당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제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가 결의안을 내자.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못했거든요. 정말 저는 그 점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제대로 완결해라 하는 그런 그 응원의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에 현 정권에 대한 격려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민주당의 승리로 온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그 이번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 그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탓인지 대통령께서도 이 승리에 대해서 민주당 승리에 대해서 등골이 선언을 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좀 몸을 낮추자는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의회까지 시군의회까지 민주당 거의 삭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독점구도에서 이 도민들의 민심 이게 곧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오만할 수도 있겠다. 뭐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제 아마 그렇게 우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총선 때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호된 회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아마 민주당이 어떻게 호남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까? 어떻게 주어진 국가적인 과제를 제대로 감당할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이익도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또 2년 후면 또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2년 전에 우리 도민들의 걱정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번 승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지 사실은 이것은 무슨 잘했다고 이렇게 그 승리를 안겨준 것보다는 잘하라고 안겨준 것이라고 하는 그 도민들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과제가 쌓여 있잖아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기회를 줄 테니 이거 제대로 해라 하는 게 도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자만한다든지 제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그러면 아마 다시 도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실 겁니다. 부디 도내 정치권에서도 이 조언과 충고를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반기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대표들이 후보들이 공히 그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이 됐단 말이죠. 도내에서도 특히 이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었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의장이 되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개헌안을 제안할 때는 국민 여론이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개헌 지지 세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조기 대선 때 그때 원래 사당의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 국민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대표가 이거 지방선거에 불리하니까 그 약속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국민들 뵙기가 송구하지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냥 이걸 뒤집어 버렸으니까. 물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차라리 개헌 약속을 지켜서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었으면 두 번에 걸친 이 보수 정권의 실책과 또 북한 핵 문제 이게 이슈가 되었는데 거기에 개헌이 이슈가 되었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탐 대실이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개헌이 그렇게 해서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개헌에 대한 연구 검토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은 개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러 정당이 개헌에 합의를 하면 공감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난 31년 동안 우리가 시행해온 이 헌법이 지금까지 정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적인 성공도 이룩하고. 그러나 지방 분권이라든지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헌법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헌을 빨리 성공시키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그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 그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을 둘 정도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특히 기대감이 높았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 와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장님 생각이 현 정부하고 약간 좀 다른 시각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무산까지 가는데 한 동력이 되지 않았냐 하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던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건가요? 원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헌 우리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논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분권입니다. 분권. 이제 분권을 하면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권이 핵심인데 분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이제 권한의 재조정이죠. 이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거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수직적인 분권, 그것은 중앙과 지방 간의 그 권력 배분, 그러니까 권한과 재정의 배분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분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이고 특히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다 지방 분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 다 찬성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만 되면 지방 분권 조항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방금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개헌은 시기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서 이제는 또 개헌 빨리 하자고 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탓할 것은 탓하되 개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권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제 정파 간에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서 개헌에 성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도움이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정특위는 계속 가동 중이죠? 원래 6월 말에 일단 끝났죠. 6월 말에. 그렇기 때문에 특위의 유무보다는 사실은 연구는 충분히 다 돼 있고 토론도 다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결단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정파의 리더들 간에 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헌정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그냥 추진만 하면 될 상황이에요, 현재. 조기 개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북과 관련된 주제로 네. 좁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까지 동력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전반적인 정치 경제 상황이 참 안 좋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잇따라 폐쇄하면서 지역 경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뭐 지역구를 좀 떠나 계시긴 하지만 이런 상황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새만금에 너무 오래 매달렸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동차나 조선 이쪽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고 또 그게 성공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나 그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 입지로 보나 또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로 보나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동차나 조선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던 때는 우리도 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 경기가 후퇴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더라도 이제 새만금은 이건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새만금 사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제대로 하도록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돌파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주가.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하고 이제 똑같은 것일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를 만들고 또 노사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특단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무슨 뭐 정치인 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아니면 도지사가 뭐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가 해라 뭐 네 책임이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도의 언론, 정치, 행정, 시민사회, 노조 모두가 우리 전북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 후손들은 다 떠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우리 새만금을 또 꺼내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 즉 전라북도의 모든 현안, 문제가 생기면 새만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만 있으면 전라북도는 입을 다물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인식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럼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이제 진단을 하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거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같은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아직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노력이 좀 더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부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사실은 제가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권을 우리 호남에서 창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장관으로도 들어가고 차관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자괴감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도민들께서 정세균이를 장관으로 보냈더니 우리한테도 이런 보탬이 있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제가 했잖아요. 그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파견을 했어요. 가서 전라북도와 함께 우리 산업자원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는지 답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때 부품 소재 산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지원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우리 연구소 만들어진 게 있죠. 키스트 분원이 그때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제 그 공을 알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즉 그런 정도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대단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장관이든 차관이든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면 내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뭐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군은 우리가 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우리가 성과를 낼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관급도 있지만 차관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실제로 차관들이 그 부내에서 실무를 다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내 출신지, 내 고향 전북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네가 그것까지 다 연구해서 해내라. 이것은 사실은 무리죠. 자기 하는 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북의 인재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 해달라. 개인 사사로운 일을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부탁할 게 아니고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그들에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 숙제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몇 년 이 정권 동안 노력하면 이제 그 성과는 5년, 10년 후에 나오겠지만 그 성과가 나오죠.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잠시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첫 발을 뗀 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핵 문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잘 의논해 가면서 공조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핵을 포기하고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핵만 포기하라 그러면 이제 포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튼튼한 한미 그 동맹 관계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 열심히 소통을 하고 또 우리는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잘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번영 이 부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남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그 와중에 전라북도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장님께서도 여기는 좋은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이제 남북 문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는 이제 이제 그 안보 문제, 또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남북 간의 전면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도 경제 쪽을 우선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 경제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우리가 해오던 일인데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또 과거에 우리가 잘 하던 전통 산업이 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중국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할이 대체되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상이 점점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잘 진척이 되어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남북 경협의 과실을 같이 우리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고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때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뭐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고 우리와는 별 관계없다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건 바로 우리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저 국내 정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연대, 그 개혁 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의장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정계 개편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선은 이제 국회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국회가 180석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정파가 이제 국정 운영에 방해를 한다고 할까? 하여튼 지연을 시키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과거에 너무 직권 상정을 남용하고 또 정파 간의 싸움이 심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물국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뭐 지금 현재 그냥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정파가 어떻게든지 그래도 싸울 건 싸우더라도 민생은 챙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우선이고 뭐 이 옛날식으로 이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무슨 동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국민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정당들 간에 협력하는 노력, 협치하는 노력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잘 감당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전라북도 정치권도 그 중앙 정치권,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혼란기에 전라북도 정치권에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정파의 출신이나 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과거에도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은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파에 관계없이
우리 도에 관한 일은 우리는 하나다. 이제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야가 가리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손가락질하고 니 탓 내 탓 해서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죠. 합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여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정 쪽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협력하기보다는 가끔은 이제 반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자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도와 시군 그리고 또 심지어는 광역 기초위원회 이르기까지 그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매진해야 된다. 우리 도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 합치는 노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죠. 혹시 의장님께서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제가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제가 도민들로부터 입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국가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은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차차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되는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 품격 있는 정치, 생산성이 있는 정치, 일하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이 변화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정치가 발전하려면 좋은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진화와 좋은 정치인들의 충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죠. 좀 묻고 싶고 또 더 듣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끝으로 전북 정치 그리고 고향 발전에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새 일꾼들 많이 뽑으셨으니까 좀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일꾼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면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일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에도 많고요.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 자주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라북도의 영원한 일꾼으로 계속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의 정치는 불안하고 지역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정세균 전 국회의장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